이제 문학의 영역을 더 좁혀서 그 글자가 틀렸어요. 문학인데 기억자가 빠졌네요. 구비문학, 한문학, 국문문학을 다룹니다. 이건 우리 내부의 이야기인데 뭐 다 말했는데 새소 말할 게 있는가? 새로 말할 게 없으면 공연한 수고하는 거고 있기를 바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앞에서 구비문학, 기록문학, 전포문학의 관계를 고치한 데 이어서 이제 구비문학, 한문학, 국문문학의 관계를 고치합니다. 기록문학은 한문학과 국문문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들어 기록문학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를 심오합니다. 우리에게 한문학은 무엇인가? 이거 계속 문제가 됩니다. 말로 전하는 구비문학만 있다가 한문을 받아들여 한문학 하게 된 것은 엄청난 큰 변화입니다. 그 원인,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오늘까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논란을 분명하게 해결하는 과제가 문학사 탐색에 주어져 있습니다. 한문을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인가? 말만 하지 않고 글을 써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자, 글을 써야 나라를 다스리는 문서를 작성하고 기록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환단고기를 믿는 사람은 그 환단고기 시대에 우리가 유라시아를 대륙하는 대제국을 다스렸다. 그러면 문서를 어떻게 전달했느냐? 모든 제국은 문서를 글로 전달해야 합니다. 말로만 전달해서는 안 돼요. 말로만 전달하면 전달하는 놈이 가다 잊어버릴 수 있고 얼마든지 변조할 수 있어요. 동쪽이라고 말한 것을 쥐가 서쪽이라고 바꿔대요. 예, 문서가 전달되어야 되고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몽고 제국도 징기스칸이 몽고 제국을 만들면서 곧 문자를 도입했어요. 한문이 아니고 가져다 쓸 글이 없었습니다. 한문을 안 썼으면 산스크리트를 쓰든가 아랍어를 써야 되는데 옆에 그런 게 없었어요. 아, 당군시대에 이런 우리가 문자가 있었다. 그게 증거가 있다면 후에까지 썼어야 돼요. 그 왜 문자가 있었다고 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은 그 문자가 왜 없어졌느냐를 설명하지 못해요. 중국 사람이 와서 어쨌다. 필리핀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필리핀은 공동문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두 가지 주장이에요. 아니다. 우리 단어 속에 산스크리트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 거 보면 우리도 산스크리트를 썼다. 근데 계속 쓴 흔적이 없어요. 또, 우리도 문자를 쓰는데 스페인 나쁜 놈들이 와서 다 불태웠다. 스페인 나쁜 놈들이 무슨 수로 방방곡곡에 가서 다 불태웠겠어요. 우리도 당군시대에 있던 문자를 1차적으로 중국이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해서 불태울 때 다 태웠다. 더 웃기는 건 일본 사람들이 다 불태웠다. 야, 일본 사람들이 그거까지 다 찾아내서 불태웠으면 참 다시 일본에 대해서 꿈쩍도 하지 말아야 돼. 다 거짓말이죠. 한문이 아니고는 가져다 쓸 글이 없었습니다. 한문과는 다른 고유문자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그것이 가능했으며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견해입니다. 또 이제 말이 안 되니까 한자를 우리 민족이 만들었다. 예.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썼느냐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먼저 만들었는데 왜 수비는 중국 사람이 썼느냐? 설명하지 못해요. 만든 건 중요하지 않고 쓴 게 중요하죠. 자, 우리는 한자를 받아들인 것이 불행이냐 행운이냐를 말하기 위해서 월남의 경우를 봅시다. 나는 베트남이라 하지 않고 월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일본을 니혼 또는 니폰이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이 니혼인지 니폰인지 자기들도 못 정하고 있어요. 거의 반반이에요. 참으로 우스운 나라죠. 점잖게 말할 때는 니혼이고 험악하게 말할 때는 니폰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칼은 니본도지 니혼도가 아니야. 둘 다 한자를 우리 음으로 우리는 읽습니다. 일본이라 합니다. 월남의 수많은 소수민족이 자기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월남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한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문을 사용하지 않아 국가를 세우고 군대를 조직하고 문화를 창작하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탓입니다. 그게 어떤 문자이든 가다가 써서 국가를 만들고 군대를 조지고 문화를 창작하는 능력이지, 이 원산지가 누구냐 따라서 책하고 태고 많은 건 없습니다. 예, 원산지는 문제가 아니고 갖다 쓰는 놈이 임자다. 그런데 중국 소수민족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한문을 받아들이지 활용했으면 중국의 소수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누인이 일본에 정복되고 필리핀인이 스페인에 정복되는 나라가 없었으니까 그냥 한 마을 한 사람씩 잡아먹으면 돼요. 나라가 있는 놈하고 나라가 없는 놈하고 싸우면 안 돼. 한문을 거부하고 고유문화 발전에 힘썼더라면 중국과 당당하게 맞서서 정신적으로 앞서려고 하는 것은 상상해서 전혀 무리입니다. 이런 생각이 아직도 많아요. 학생들도 많이 생각해요. 그런 나라는 지구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만 예외이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다른 이야기인데 초등학생까지 다 알아야 될 이 이야기를 한단의 학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되풀이 말합니다. 한문은 동아시아의 공동문화입니다. 공동문화는 점에서 남동아시아의 산스크리트,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의 아랍어, 유럽의 라틴어와 대등합니다. 이들 문명권 모두 공동문화를 보편 종교의 경전으로 삼고 국가나 민족의 구분선을 넘어선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중세를 이룩하는 시대를 이룩하는 세계사의 과업을 일제히 수행했습니다. 예, 어제 쓴 원고의 하나 이야기죠. 이 사람이 어떤 것인가 알아보려고 가까이 있는 안산에 있는 모수를 찾아갔어요. 파키스탄 청년이 응대를 하면서 파키스탄 사람, 예멘 사람, 방글라데시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다 공단에 안산공단에 일을 하는데 모두 이 모스크에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말은 무슨 말을 합니까? 기도도 말로 아랍어로 합니다. 그래. 무슬림은 누구나 쿠란을 배우기 때문에 아랍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세계사의 일을 합니다. 그런 공동문화, 문명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러면 중생화를 못한 겁니다. 고대에 머무르고 있는 집단은 낙화할 수 없고 필리핀이 거기에 있다가 스페인에게 정복을 당했어요. 필리핀 사람이 최초로 글을 쓴 거는 스페인어로 쓴 겁니다. 독립운동을 하다 처형된 절세 애국자 호세 리자르의 시는 스페인어로 썼어요. 남미들, 미주대륙의 원주민들이 고대에 머무르고 있다가 중세화된 유럽에 그냥 당했어요. 생존이 어려워진 것이 어디나 같습니다. 한문이 물론 축복이만 한 건 아닙니다. 한문을 받아들여 한문학이 되자 구비문학의 타격을 받고 고유문화가 위축된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문과 구비문학은 상극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한문학은 상층의 문학으로 등장하고 구비문학은 하층의 문학으로 내려가서 사회적인 상극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면서 상극이 상생이기도 하고 상극보다 상생이 더욱 확대됐습니다. 한문학은 구비문학을 받아들여 번역하면서 독자적인 내용을 갖췄고 구비문학은 한문학과 경쟁하면서 표현이나 사고의 수준을 높여요. 이것이 상극이 상생이기도 한 측면입니다. 둘이 부딪힘으로써 구비문학도 더 긴장하고 활성화돼요. 상극보다 상생이 더욱 확대된 변화는
한문학과 구비문학이 합작해서 국문문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국문문학은 한문학을 아버지로 구비문학을 어머니로 해서 태어난 자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학을 말로만 하지 않고 글로 써서 한다는 생각은, 격조 높은 문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버지 한문학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한자를 그대로 사용해서 향찰 문학을 하다가 한자보다 월등하게 훌륭한 한글을 창제하고 민족문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아버지와 다르게 재창조한 것은 어머니 구비문학이 임해서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구비문학은 국문으로 적는 말을 제공하고 표현한 느낌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문학에서 받아들인 사상을 더욱 발전시키게 되는 저력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전파문학은 구비문학을 어머니로 해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기록문학은 아버지로서 필요한 걸 제공해 줄 따름입니다. 구비문학에는 어머니는 또 한 번 위대한 출산 능력을 발휘할 때가 됐어요. 그날 노들섬 강연할 때 만났던 여러 가지 전통 연희 전공자 중에 구다른 사람을 내가 제일 주목했어요. 97생생을 살아있거든. 그렇죠. 그게 어머니 노릇을 정말 잘하게 돼 있다. 다른 어머니는 좀 노쇠했는데 그 어머니는 아주 살아있어요. 생생해. 공용어를 한문으로 하다가 국문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시대가, 근대가 시작됐습니다. 어디서 다 그래요. 유럽에서도 그래요. 라틴어를 공용어로 글을 쓰다가 자기 말로 쓴 것이 근대입니다. (19세기) 작가도, 예를 들어 알투르 랭보 같은 사람도 자기 중학교 다닐 때 제일 중요한 공부가 뭐냐? 라틴어 작문이었어요. 라틴어 작문이 공부라고 생각했지, 불어로 글 쓰는 거, 그건 애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한문학과 국문문학의 부자 관계가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국문문학이 독립하면서 아버지는 한문학을 버렸어요. 이와 함께 구비문학과 국문학의 모자 관계도 잊혀졌어요. 부자 관계를 단절한 것은 그리 덜 아쉽고 모자 관계가 없어지게 더 아쉬워요. 국문학이 스스로 태어나서 자랐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국문학을 국문학이나 문학이라고 하게 됐고, 그래, 국문학을 그 자체로 문학이라고 하게 되었어요. 문학사를 이런 관점에서 서술한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인가요? 아닙니다. 국문학이 한문학과 관계를 끊은 것은 독립을 이룩한 쾌사라고 칭송하는데, 이 독립은 쓸데없는 거고 재미없게 됐어요. 구비문학과의 관계를 끊은 것이, 이와 편의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알지 못하고, 한문학의 관계를 끊은 것은 잘한 일을 하는데, 이와 편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구비문학과의 관계도 끊은 겁니다. 혼란성 국문학은 가까이는 일본문학, 멀리는 서양문학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을 의식하고 열세라고 한탄한 일이 자주 있습니다. 고립무원에서 민족주의를 강화해서 이 공경에 벗어나자는 것은 무리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구비문학의 깊이, 아버지 한문학의 높이를 재평가하고 계속 받아들여 열세를 만회하고
혼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는 서양문학이 얄팍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비문학에는 어머니의 모유를 충분히 먹지 못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일본 문학이 째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문학에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비문학과 한문학 중에 구비문학은 세계문학의 저충을 말해줍니다. 구비문학은 세계 전역이 상통합니다. 세계가 한 세계입니다. 아프리카 구비문학하고도 바로 통해요. 한문학은 동아시아 문학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어요. 구비문학으로서 세계문학을 아우르고 있고 한문학에서 동아시아 문학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문학이 당당할 수 있습니다. 혼자 당당한 게 아닙니다. 구비문학으로서 모든 인류, 구비문학을 자기 문학으로 하는 모든 인류와 깊은 유대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 천안문 광장에 세계인민 대단계를 만들었거든요. 예, 공산주의 정치사상으로 세계인민이 대단계를 하는 거 아닙니다. 구비문학의 저층을 가지고 이미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구비문학만 이어온 먼 곳의 동지들, 북극에 있고 오세아니아에 있고 마오리에 있고 아프리카에 있고 이런 동지들, 한문학을 공유한 동아시 이웃과 돈독한 유대를 가지고 유럽 문명권 중심주의를 시정하고 세계문학의 진로를 바로잡을 수 있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대등 예술이 아니라 대등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대등 강의 토론 계속해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세 번째 강의에 그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소위 이제 구비문학, 국문학, 국문학, 그 다음에 이제 전파문학 이쪽은 주로 대등론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강의는 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구비문학, 국문학, 한문학, 국문학의 관계를 말씀하시면 생각론을 말씀하셨어요. 이 둘이 서로 겹치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는데 생각론은 존재론이고 대등론은 실천론이라고 보면 돼요. 사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돌아가느냐, 생각론이 말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대등론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의 이치를 생각론이라고 사람들의 관계를 대등론이라는데 존재론과 실천론이라고 말하면 돼요. 그래서 존재론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실천론을 이야기된 거죠. 대등이라는 것은 생각을 우리가 실행하는 것을 대등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말할 수 있어요. 생각 강의, 생각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리 자체가 들어있는 것은 생각이지만은 그걸 우리가 실행해 나가는 우리의 실천 과제는 대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등 작업을 통해서 생각의 이치가 살아있는 예술과 강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작업에서는 작업의 단계가 달라짐으로써 한편으로는 조금 더 내려옴으로써 한편으로는 더 앞으로 나가는 거죠.
선생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비문학, 한문학, 국문문학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김원 선생님 질문하고 조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근데 앞쪽에서는 이제 기록문학과 전파문학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비문학, 한문학, 그 국문문학으로 갈수록 영역이 좁아지는데, 지금 다음 단계 혹은 우리가 지금 현재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문학이 전파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파문학을 여기에 갖다 대면 이 영역의 구분이 굉장히 흐트러지는 느낌입니다. 앞에 이야기는 거시론이고 요건 미시론이다. 그래서 앞에는 구비문학, 기록문학, 전파문학의 행거 중에 그 기록문학의 내부 이야기를 여기다 더 한 거죠. 우리는 지금 전파문학으로 나가야 하지만은 기록문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당면한 문제로서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끄집어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시적인 논의, 미시적인 논의 이런 어떤 그 개념 구분이 잘 되어 있어야 효율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일종의 뭐랄까 사고 훈련인데, 사고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은 사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말도 잘 조리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고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려면 마음만 바쁘고 질이 멸렬해지는 게 보통이죠. 그러니까 뭐 핏대를 내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든가 그냥 동어 반복으로 어떤 설득력을 구한다든가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거죠. 강의해서도 학생들에게 그런 사고 훈련, 개념 훈련 같은 것을 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머리에 지식이 많으면 머리가 복잡해서 잘 안 돼요. 좀 머리를 청소를 해야. 그래서 많은 지식을 주는 것은 지식은 모두 인터넷으로 소관하고 떠는 게 버려요. 현재 지금 종교가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특히 코로나 전국에서 종교의 미래가 있습니까? 예, 종교의 미래는 물론 있죠. 종교는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완화되어야 돼요. 서로 가까워지면서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해요. 종교를 믿는 사람은 천하가 자기 종교로 통일돼야 된다. 그래가 싸움을 좀 더 부추겨요. 종교를 싫어하는 사람 모든 종교가 없어져야 된다. 예, 모든 종교는 아편이다. 그러고 종교를 강압적으로 없애려고는 시도를 했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왜 없어지지 않느냐? 두 가지요. 종교도 그 나름대로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또는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어리석기 때문에 두 가지 겹쳐서 있어요. 그러므로 종교의 순기능을 살리고 종교의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서 밖에서도 노력해야 되지만 종교 내부에서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고 성자들이 그렇게 해온 내력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알리고 재평가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자전에 대한 우리는 연구와 강의와 교육은 인류 역사와 유산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뿐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에서도 자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 쓰신 그 세 권의 책 중에서 저는 그 책봉, 조공 그 관계와 이 성자전을 성자전. 보고 거의 새로운 시각,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그런 느낌까지 받았거든요. 유럽 사람들이 자기네 문명을 이야기하면서 참 그 최근에는 어떤 병향이 하면 근대를 평가하지 않고 중세를 재발견해요. 불란서 학자 자크 르고프라는 사람이 중세 재발견에 앞장서서 많은 책을 썼는데 아시시 프란체스코라는 책도 썼어요. 프란체스코를 재평감으로 해서 종교의 해독을 완화시키려고 하고 피 묻은 제국주의라는 비난을 조금 면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잘하려고도 있지만은 자기네 죄과를 좀 감추려는 작전이기도 해요. 황금본 성자전이라고 있어요. 중세 때 유행했는 황금본이라는 거는 책에 무슨 금칠을 했기 때문에 황금전이고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황금본 성자전인데 중세의 기독교 성자들을 많은 행록을 기록했어요. 그 당시에도 인기 1위가 아시시 프란체스코였어요. 유럽이 근대가 되면서 제국주의자, 통치자, 줄리어스 시자 이런 사람들을 숭배하고 특히 영국 같은 데서는 제국주의 통치 알렉산더를 제압해 놨어요. 시저 이런 사람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너희들도 세계를 정복하는 대로 나가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중세 유산을 전부 폐기 처분하고 그 모두 암묵시되었다. 이렇게 영국이 앞장서 세계를 바꿨어요. 또 영국은 사실 중세 동안에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영국의 위세 때문에 조금 무춤했던 불란서와 이태리가 중세 연구에서는 당연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크 르고프의 책이 우리말로 여러 개 번역했어요. 그 중에 연옥의 탄생도 있고 중세의 지식인도 있고 대석학이죠. 그러나 나는 말해요. 당신은 유럽의 중세만 알지 세계의 중세를 왜 모르느냐? 유럽이 혼자 잘난 줄 아느냐?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알면 다른 문명권, 다른 종교의 성자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유럽의 중세만이 아니라 세계의 중세를 유럽이 지배한 근대가 아니라 그 이전에 중세를 함께 재발견해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느냐? 나는 그렇게 말해요. 유럽이 중세를 재발견하니 유럽의 중세는 참 듣고 보니 괜찮은 시대였다 말하는데 유럽인이 근대를 예찬하는데 아직도 설득당해가지고 우리 중세는 형편없는 암흑의 시대였다. 우리 중세가 훨씬 나은 시대예요. 그 시대 중세는 이교도를 무참하게 죽였고 자기네 아내도 이단을 무참하게 죽였고 프란치스코도 이단으로 몰려서 죽기 일본 정권까지 갔던 사람. 하도 민중의 지지가 많으니까 교황이 주춤해서요. 저 딸을 처단했다가는 내가 위험할 거다. 동아시아는 종교를 이유로 사람을 죽인 적은 없어요. 마녀 재판도 없었어요. 그런 동아시아는 중세를 암묵시대로 하는 잣대로 암묵시대로 하고 유럽의 주세는 무슨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세상 위권은 르네상스의 예찬론이야. 르네상스가 근대고 동아시아는 우리가 르네상스 없었다. 예, 지금은 르네상스는 중세에서 근대로 연기 시작이라고 하다가 아니야. 중세 후기에 있었던 일부의 예외적인 현상이었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르네상스의 예찬론을 일본 사람이 확대 재생산해서
숭배하는 것을 우리가 막 따르고 있어요. 언제 정문연에서 할 일 없이 소설가 김동열을 불러서 강연을 시켰어요. 그것도 시내 어디서 했어요. 할 수 없이 가서 들으니 3시간 강연을 하면서 계속 르네상스 예찬론이요. 우리는 르네상스 없었다. 가장 낡은 이야기, 캐캐 묵은 이야기, 냄새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자, 우리는 유럽의 증세를 재인식하는 것을 환영하고 참고하면서 세계의 중세를 다시 인식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썼는 중세문학의 재인식이라는 3부작을 썼잖아요. 할 일은 참으로 많아요.